수세기 동안 히말라야에는 이상한 무언가가 살아왔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것을 신화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람처럼 두 발로 걷지만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온몸에 털이 덮여 있고 세 가지 다른 크기와 성격이 있으며 이를 증명할 물리적 증거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버트입니다. 제 영상을 한동안 보신 분이라면 이제 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2024년 9월 밴쿠버 아일랜드. 저는 혼자서 길을 벗어나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거대한 존재를 봤습니다. 그건 알려진 어떤 동물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돌아온 후 저는 미지의 대형 유인원, 즉 생물학적인 동물을 만났다고 믿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현대 동물학의 틈새를 빠져나간 무언가였죠. 어쨌든 그 설명이 편했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파고들수록 뭔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즉 트레일캠이나 인터넷 포럼이 등장하기 전에 진짜 증거들은 그 깔끔한 설명에 딱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히말라야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세기 동안 그 산에서 살아온 네팔, 티베트, 두탄의 사람들은 예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티가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두 세계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찰과 또 다른 무언가죠. 오랫동안 저는 그런 이야기를 민속이나 신화, 기본적으로는 허튼 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낯선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때 하는 이야기 같은 거죠. 결론만 말하자면 이제는 그런 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티의 물리적 증거에 대한 주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영상 클립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주장은 어떤 익명의 패러글라이더가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날아다니면서 고프로 같은 걸로 이 존재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꽤 오싹하고 흥미롭죠. 요즘은 AI와 CGI 때문에 영상만으로 진지하게 믿기는 어렵죠. 게다가 이 영상이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이 영상은 분석을 거쳤고 AI로 생성된 영상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이제 더 실질적인 주장과 증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물리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것이지만 왜 그 물리적 증거만으로는 사람들이 1000년 넘게 보고 묘사해온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해주세요. 분명히 그럴 가치가 있을 겁니다. 1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발자국. 저는 설인, 즉 예티 또는 서스케헤나라고도 불리는 이 존재에 대해 정말로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설득력 있는 발자국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발자국들을 남긴 걸까요? 특히 설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8,000, 19,000피트에서 발자국이 발견됐었습니다. 누구도 농담하려고 19,000피트까지 특히 맨발로 올라가진 않죠. 분명히 그들의 발자국은 아닐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아직 답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 정말 흥미롭네요. 1951년 11월 8일 에릭 슈프턴과 마이클 워드 박사는 해발 19,000피트에서 19,500피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멜룽 빙하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찰 탐험대의 일원으로 2년 후 정상 등정을 준비하기 위해 에베레스트산 등정이 가능한 경로를 찾는 것이 임무입니다. 슈프턴은 이 시점에서 살아있는 가장 존경받는 산악인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미 5번이나 에베레스트 탐험대를 이끈 경험이 있고 이 산맥에 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자신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땅을 내려다보며 발견한 것은 그의 그 자신감을 심하게 흔들어 놓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슈프턴이 촬영한 것은 여전히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구미야, 녹아내리는 눈 또는 알려진 어떤 동물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먼저 녹아서 왜곡됐다는 주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 발자국들,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장은 곰이나 눈표범, 심지어 인간의 발자국 같은 어떤 동물의 발자국도 햇빛을 받으면 크게 확장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발자국이 거대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 북부 숲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거의 매일 눈 위에서 수많은 동물 발자국을 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발자국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슈턴, 발자국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비평가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 멜룽 빙하의 표면 상태입니다. 에드워드 크로니는 이 발자국에 대해 자세히 쓴 사람인데 그는 이 발자국들이 단단하고 딱딱한 얼음 위에 얇게 쌓인 결정질 눈 위에 남겨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건 부드럽고 햇볕에 데워진 눈밭이 아닙니다. 그건 눈이 녹아서 형태가 크게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표면입니다. 그 사진들은 그의 말에 따르면 인용하자면 예외적으로 선명하고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즉, 세밀한 비교가 가능할 정도로 좋은 조건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톰 보딜런, 직접 그 발자국을 본 또 다른 탐험대원은 그 일에 대해 나중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약 1마일 가까이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고 묘사했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가 의역하자면 그 발자국을 남긴 것이 그가 아는 동물과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알려진 히말라야 동물은 아니라고 인식했고 무엇이든 간에 크기가 컸다고 했습니다. 매우 컸습니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실제로 히말라야 곰을 모래 위에 걸어가게 해서 그 결과를 10톤의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비슷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의론자들이 제시한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그 발자국이 랑구르 원숭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프턴이 그 부분은 직접 다뤘습니다. 가장 큰 랑구르 원숭이의 발 크기는 약 8인치입니다. 시프턴이 발견한 발자국은 대략 13인치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발 19,000피트에서는 초식성 영장류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알려진 영장류들은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저는 마치 히말라야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여기 캐나다 온타리오 북부에서요. 여전히 비슷해 보여요. 나무가 더 많아요. 지금까지 이 콘텐츠를 재미있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들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케빈 인 더 우주 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조작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당연히 사람들은 쉽턴이 모든 것을 꾸몄다고 직접 발자국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쉽턴은 이 시점에서 영국 등산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철저하고 신중한 관찰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선정적인 언론에 관심을 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끌던 탐험대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등산업적인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가 왜 19,000피트 고도에서 본을 뜰 장비도 없이 여러 신뢰할 만한 목격자들이 그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런 명성을 모두 걸고 발자국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가 그들 모두에게 뇌물을 줬다는 말입니까? 그 탐험대는 에베레스트 등반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티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석고나 주영 재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 아이스엑스뿐이었기 때문에 크기 비교를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셰프 멜드런 박사, 아이다호 주립대학교의 해부학 및 인류학 교수로서 평생을 발자국 형태 연구에 바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 영광으로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2008년에 쉬펀 발자국의 복원본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발가락 배열이 알려진 히말라야 종들보다 알려진 대형 유인원들과 훨씬 더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발자국은 고지대에서 그럴듯하게 위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을 모든 세부 사항들과 조건, 그리고 재료들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완벽한 속임수를 꾸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발자국을 남긴 존재가 단순히 아직 발견되지 않은 영장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지켜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10턴이 발견한 발자국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턴의 발견에서 정말로 소름 끼치는 점은 발자국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가 이미 지나갔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잡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여러분의 삶과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외딴 빙하에 남겨진 발자국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가 매일 인터넷 곳곳에 남기고 있는 디지털 흔적들에 훨씬 더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전에 이미 그 그림자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고 다소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버지는 신원 도용을 당하셨습니다. 누군가 온라인에서 제 아버지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수해서 마구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값비싼 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신용카드에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걸 막으려고 애쓰는 입장이었죠. 모든 상점에 전화를 걸어서 그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정리하는데 몇 달이나 걸렸고 은행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엉망이었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일은 보통 누군가가 은행 계좌를 직접 해킹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당신의 정보가 어딘가에 노출되어 있고 당신이 들어본 적도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으며 당신이 절대 만날 일 없는 사람들에 의해 사고 팔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찰하는 쪽이라고 생각하길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조용히 추적하는 데 기반을 둔 거대한 산업들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가입할 때마다, 무언가를 검색할 때마다, 심지어 온라인상의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데이터 브로커들이 당신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주소, 금융정보, 습관, 심지어 가족관계까지도요. 그들은 이런 모든 정보를 훔쳐서 포장한 뒤 판매합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그 모든 것을 추적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런 회사가 수백 개나 된다는 점입니다. 각 회사를 일일이 찾아서 개별적으로 삭제 요청을 제출해야 하고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나중에 그들이 당신을 다시 목록에 추가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2부 유물들. 쿵증은 네팔 쿰부 지역의 고지대에 위치한 작은 셰르파 마을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등반을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수도원에는 200년이 넘도록 유리디에 보관되어 온 유물이 있습니다. 어두운 젓갈색 털로 덮인 원뿔형의 반구 모양 물체입니다. 그곳의 승려들은 그것을 예티의 두피라고 부릅니다. 1960년 에드먼드 힐러리는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직후 이른바 예티 두피를 조사하기 위해 히말라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두피를 시카고, 런던, 파리 등 국제적으로 순회 전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각 도시의 과학자들이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두피는 아마도 이 지역에 서식하는 염소와 비슷한 영양인 세로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의식용 모자로 사용되었고 세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유물로 격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이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지만 실제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예티 두피라는 주장이 반박됐다는 것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르카 번스는 정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두피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세로, 청곰, 흑곰의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그녀는 이 두피가 세로와 매우 비슷한 동물로부터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지만 그녀의 말을 인용하자면 확실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같은 종의 지역 변종이나 품종 혹은 다른 종이지만 밀접하게 관련된 종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세로와 동일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자, 잠깐만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그와는 별도로 환경 고고학 전문가이자 연구원인 마이라 서클리 박사는 이 털을 조사했고 이 털을 분명히 원숭이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피에는 알려진 세로 표본에서 발견된 것과는
다른 종의 기생진드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음모론자들의 주장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실제로 이른바 예티 두피를 조사한 과학자들이 쓴 내용일 뿐입니다. 이 두피는 결국 쿵중으로 반환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계 순회 중에 이 두피를 지켰던 승려에게 과학적 결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네팔에는 기린도 사자도 없으니 우리는 네팔에 그런 동물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티를 믿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나라에는 예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지만 조사된 예티 유해로 여겨진 것은 두피만이 아니었습니다. 쿰중에서 며칠을 걸어가야 하는 팡보시 수도원에는 수십 년 동안 미라화된 손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어둡고 가죽처럼 질긴 손이었죠. 승려들은 이 손을 라마상화 도르체와 관련된 신성한 유물로 보관했습니다. 지역 전통에 따르면 라마상화 도르체는 불교 제자가 된 예티로부터 이 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상해집니다. 1959년 아일랜드 탐험가이자 빅풋 연구가인 피터 번은 텍사스의 석유 백만장자 톰 슬릭에게 고용되어 팡보시에 갔습니다. 하지만 승려들은 그가 손을 가져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해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번은 자신의 말에 따르면 꽤나 기만적인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몰래 손가락 뼈 중 하나를 자신이 가져온 인간의 뼈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의 뼈를 네팔에서 인도로 밀반출했습니다. 그 뼈는 그곳에서 런던으로 옮겨졌는데 지미 스튜어트의 아내인 글로리아 스튜어트의 짐 속에 숨겨져 히드로 세권을 통과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 뼈는 왕립외과대학의 영장류학자 윌리엄 오스만힐의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힐의 초기 평가는 그것이 사람과 계통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분석에서 그는 그 뼈 조각들이 현대 인류보다는 네안데르탈인과 더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손가락은 이후로 잊혀졌다가 2008년에 예티의 손가락이라고 적힌 보관 상자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2011년 스코틀랜드 왕립부문학회에서 실시한 DNA 검사 결과 그 뼈가 인간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롭 오그던 박사는 그 뼈가 중국과 해당 아시아 지역의 유전자 서열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은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유전학자인 브라이언 사이크스 박사가 나중에 같은 손가락뼈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했는데 그 유전자 서열이 아시아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유럽계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미토콘드리아 DNA가 우르술라라는 미토콘드리아 계통으로 추적되었는데 이 계통은 서유럽에서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사이크스는 스코틀랜드 연구소에서 처음 발견된 인간의 DNA가 사실은 오염 때문이었다는 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오염의 원인은 바로 피터 번 자신이었는데 그는 유럽인이었고 맨손으로 그 뼈를 많이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은 히말라야 수도원에서 온 미라화된 손의 뼈였지만 그것을 수집한 사람이 인간의 뼈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 뼈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여러 연구자들의 손을 거쳤고 결국 DNA 검사를 받았지만 오염된 인간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명확한 보관 및 인계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의 증명되는 것이 없습니다. 1991년 TV 프로그램 미해결 미스터리에서 팡보시 손에 대한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그 직후 원래의 손이 수도원에서 도난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손은 한 번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손의 사진 대부분은 아마도 도난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복제품의 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래 손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손의 존재는 매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세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도난당한 손가락의 크기입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져온 뼈 조각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났을 때 연구자들은 그것의 길이를 대략 9cm, 약 3.5인치로 측정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평균적인 성인 인간의 손가락에서
같은 뼈의 길이는 겨우 3에서 4cm, 즉 1에서 1.5인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수도원 손에 속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뼈 조각은 일반적인 인간 손가락뼈의 길이보다 대략 2, 3배나 더 깁니다. 이것은 그것이 단순한 평범한 인간 손가락뼈였다는 생각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3부. 셰르파들이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 과학자들과 서양 원정대가 히말라야 수도원에서 때로는 불법적으로 가져온 물건들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실제로 그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대로 이 지식을 보존해온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문화적 배경으로만 취급받아 왔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멈춰야 합니다. 셰르파족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지형을 헤쳐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산악인들을 안내해왔습니다. 셰르파가 그 산에 무엇이 사는지 말해준다면 당신은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할 때 아마 당신이 기대했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꾸준히 말해온 내용입니다. 한 마을이나 한 세대가 아니라 네팔, 부탄, 티베트 등 히말라야 전역에서 그렇습니다. 예티는 한 가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적어도 3가지 종류의 예티를 구분합니다. 얄무는 거대하고 검은 털을 가진 사나운 존재로 키가 아마 15피트에 달할 것입니다. 추티는 더 작고 아마 8피트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으며 해발 8,000에서 10,000피트 사이의 낮은 고도에 서식합니다. 그리고 랑신본보는 젓갈색을 띠고 키가 3에서 5피트 정도입니다. 정말 작은 녀석이죠. 그리고 참고로 그 작은 녀석은 히말라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9년 전에 처음 업로드된 이 북부 러시아의 신비로운 영상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 블리어트! 오, 무스타. 블리어트! 이 존재가 무엇이든 분명히 눈속을 헤치고 지나가고 있고 CGI의 시각적 특징도 전혀 없으며 절대 인간이나 알려진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를 몰고 다가가면 그 존재가 남긴 발자국도 주목하세요. 셰르파어로 메이테라고 불리는 용어는 종종 사람곰로 번역되는데 이는 특히 인간과 가장 비슷한 유형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수도원 그림에서 가장 흔하게 묘사되는 존재입니다. 주황빛이 도는 붉은 털을 가졌고 2발로 걷습니다. 이 존재는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말이 통하거나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하죠. 네팔어로 분만치라는 용어는 직역하면 정글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정글의 유인원이나 정글의 괴물이 아니라 정글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이름인 미르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야생인을 뜻하며 그에 얽힌 지역 전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건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존재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경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원주민 전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티에 대한 기록은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히말라야에서 야생인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서양 기록은 1832년 브라이언 하우튼 호지슨이 남긴 것입니다. 그는 네팔 공정의 영국 주재원이자 본격적인 박물학자였습니다. 그는 현지인들로부터 이 지역에 큰 2발로 걷는 털로 뒤덮인 생명체가 있다는 보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 기록했습니다. 파블로이드식의 과장된 호들갑도 없었고 그저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들리는 현장 기록이었습니다. 1925년 그리스 사진작가 N.A. 텀바제스는 목격담을 기록했습니다. 그 존재는 똑바로 서 있었고 멀리서 가끔씩 멈춰서 덤불을 잡아당기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용하자면 정확히 인간처럼 보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가 그 존재를 봤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발자국의 길이가 12에서 15인치 정도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10톤 발자국 기억나세요? 13인치였어요. 이 모든 기록에서 셰르파들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은
예티가 단순히 곰이나 원숭이 혹은 다른 잘못 식별된 동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계속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지능적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피하고 산의 영적 세계와 연결된 존재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어떤 존재들이 물질적 세계와 미묘한 차원의 경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락샤사, 때때로 악마로 묘사되는 강력한 존재들은 큰 예티 유형과 섬뜩할 만큼 비슷한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고개와 높은 곳의 소령들은 히말라야 영적 지리의 표준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고 저는 계속 이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셰르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말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존재의 행동, 영역, 그리고 다양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세대와 문화를 넘어 유지해왔습니다. 네팔, 부탄, 인도, 티베트에서요.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말이죠. 그건 신화가 아닙니다. 민족지향적 증언이며 증거로서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곧 보시겠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사부, 세계 최고의 등반가가 그것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1986년 라인홀트 메스너는 동티베트에서 혼자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계 8,000m가 넘는 14개의 모든 봉우리를 등반했습니다. 그는 환상이나 과장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경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해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능력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무언가가 그의 야영지 근처의 공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곁눈으로 나무들 사이로 직립한 형체가 휙 지나가는 윤곽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잠시 멈춰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휘파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성난 듯한 슉슉거리는 소리였고 잠깐 동안 저는 눈과 이빨을 봤습니다. 털로 뒤덮여 있었고 두 짧은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으며 무릎까지 닿을 정도로 긴 강한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께는 그게 뭐처럼 들리나요? 그는 그것의 키가 약 7피트라고 했습니다. 그는 냄새가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두 다리로 자신 있게 움직였습니다. 메스너는 자신이 본 것을 조사하며 다음 10년을 보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네팔, 부탄, 인도, 티베트 전역의 외딴 수도원과 마을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현지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키모라고 부르는 생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마주친 것이 희귀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히말라야 갈색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동물은 너무나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대부분의 서양 동물학자들은 이전까지 그 행동 범위를 제대로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곰가설은 냉담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롱을 당했고 그의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이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가 잘 알려지지 않은 곰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학계에서 조롱을 받았다면 사스쿼치나 예티 같은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는커녕 정황 증거조차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이후 메스너 자신도 곰이론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할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내가 찾고 싶었던 증거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키모와 예티가 동일한 존재였으며 둘 다 곰 이상의 존재였다고 확신한다. 곰 이상의 존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인홀트 메스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등산가 중 한 명이 산에서 본 것을 묘사한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서 저는 조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메스너의 곰 가설에 대해 부당하게 비난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곰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히말라야 갈색곰도 실제로 존재하고 오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 즉 예티 전설이 드물고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은 이족 보행이 가능한 곰 종과의 조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이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는 그 생명체가 휘파람 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묘사합니다. 곰은 휘파람을 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생명체가 두 다리로 능숙히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놀라서 일시적으로 일어서는 곰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감 있게 두 발로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생명체가 자신이 관찰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후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본능이 아니라 선택이었다고 그는 묘사했습니다. 또한 그가 참고한 지역 전통과 4개국 수십 개 마을의 이야기들은 결코 모두 곰에 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셰르파들이 스스로 별개의 범주로 여기는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스너가 현지 마을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두 남자가 단 한 단어, 채모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진심 어린 두려움으로 말해서 메스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제 내 만남이 갑자기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건 사람들이 수세대 동안 함께 살아온 곰에게 보이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류 과학계는 그다지 명백한 결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 결론을 피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파트 5. DNA 문제. 2014년 옥스퍼드 유전학자 브라이언 사이크스 박사는 예티, 빅풋, 그리고 다른 이상한 영장류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샘플들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DNA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총 57개의 털 샘플이 접수되었고 그중 30개가 성공적으로 염기 서열 분석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개의 히말라야 샘플, 하나는 인도 라다크에서 또 하나는 부탄에서 온 것이 구석기 시대 북극곰의 유전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고대곰은 히말라야에 있어서는 안 드는 종입니다.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예티의 DNA를 발견했다. 곰이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이야기는 다음 화제거리에 밀려 잊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브라이언 사이크스와 옥스퍼드 연구에 대해 안타까운 점은 초기에 제출된 샘플들이 접수되었다는 확인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연구에서 인용되지도 않았다는 불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4개는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는 매우 유망한 샘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작업과 제출 과정을 거쳐서 그 샘플들을 제출했습니다. 그 샘플들 역시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 에드워즈와 바네트가 진행한 연구와 같은 해에 구티에러즈와 파인이 진행한 별도의 동료 심사를 거친 후속 연구 2건이 사이크스의 방법론을 조사했고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사이크스 팀은 젠뱅크의 유전 샘플에 잘못된 라벨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고대 북극곰이라고 확인한 염기 서열은 실제로 알래스카의 디아메드 제도에서 온 현대 북극곰 표본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말라야 불곰 개체군 내에서 이미 알려진 유전적 변이를 고려하면 이 염기 서열들은 이미 이 지역에서 문서화된 일반적인 히말라야 불곰과 신뢰성 있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구티에레즈는 두 샘플이 평범한 히말라야 불곰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왔다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에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이크스 팀은 미토콘드리아 12sRNA의 아주 짧은 조각만을 시퀀싱했는데 이 구간은 너무 짧아서 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종 수준의 구분을 할 수 있는 해상도가 부족합니다. 비평가들에 따르면 그 이후의 분석은 결론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이크스가 여기서 부정직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출처가 불확실한 샘플을 가지고 진짜로 어려운 문제를 연구하던 엄연한 옥스퍼드 유전학자였습니다. 그 실수는 한 비평가가 말한 대로 젠뱅크 라벨과 관련된 초보적인 실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적 접근이 허술했고 결론이 데이터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티가 곰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널리 보도된 그 연구는 사실 그런 것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2개의 히말라야 샘플, 즉 이상했던 그 샘플들은 이후에 다른 과학자들이 직접적으로 반박한 논리로 나중에 얼버무려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대로 수집되고 보존된
그리고 현대의 전체 유전체 시퀀싱으로 분석된 인계 보관 기록이 명확한 예티 샘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예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6부 현대의 목격담과 사라지지 않는 패턴. 몇 가지 현대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티의 흔적은 1960년대 이후로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 영국의 산악인 돈 윌런스는 크리스 보닝턴의 안나푸르나 남벽 원정 중에 야영지를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셰르파 가이드가 즉시 예티의 소리라고 말한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캠프 근처에서 어두운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눈 위에서 두 발로 걸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쌍안경으로 약 20분 동안 두 발로 걷는 유인원 같은 생명체를 관찰했습니다. 그 생명체는 근처에서 먹이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돈 윌렌스는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노동자 계급 출신의 강인하고 술을 잘 마시는 랭커셔 출신 등반가였으며 우롱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2007년 탐험가 조슈아 게이츠와 그의 데스티네이션 트루스 팀은 에베레스트 지역에서 1년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측정해보니 예상하셨겠지만 길이가 13인치였고 5개의 발가락이 거의 10인치에 달할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촉구본이 만들어져 제프멜드런 박사가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형태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추가 분석을 통해 확신이 줄어들었습니다. 부탄에서는 예티에 대한 믿음이 꾸준해서 나라에서 이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일부 담아 전용 국립공원까지 설립했습니다. 네팔, 부탄, 티베트, 그리고 인도 북동부 전역의 모든 목격담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점은 오랜 시간과 매우 다른 문화들 사이에서도 핵심적인 묘사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발로 걷고 크며 온몸에 털이 덮여 있고 지능적이며 사람을 피하고 고지대 지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실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목격자들은 그 생명체가 탁 트인 지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떠난 흔적도 없고 도망치는 동물 소리도 없으며 그냥 사라졌습니다. 태평양 북서부의 사스쿼치 목격담에서도 이와 똑같은 세부 사항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티 목격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두 지역의 원주민 전통에서는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산이나 숨 옆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사는지에 대해 가장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지는 능력을 전혀 놀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예티나 사스쿼치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한 물리적 존재 그 이상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7부 더 기이한 무언가에 대한 근거 쌓기. 좋아,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신뢰받는 등산가 중 한 명이 19,000피트의 단단한 얼음 표면에서 찍은 쉽턴 사진을 가지고 있어. 이 표면은 녹아서 왜곡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보여주지. 여러 명의 증인이 있었고 그 발자국은 알려진 어떤 히말라야 동물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들은 거의 1마일에 걸쳐 그 자국을 따라갔지. 우리는 쿰중두피도 가지고 있어.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사냥의 곳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기존에 알려진 사냥 표본과는 확실히 동일하지 않았고 사냥 가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기생충도 들어있었지.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어. 우리는 판보 시손도 가지고 있어. 미라화된 유물인데 뼈 크기가 인간 손의 3배나 되고 보관과 인계 이력에 공백이 있는 손이야. 그 결과 오염된 DNA가 나왔어. 이건 그 샘플이 원래 어디에서 왔는지보다는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더 잘 보여줘. 우리는 라인홀트 메스너,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등반가가 키가 7피트나 되는 이족보행의 털복숭이 생명체를 묘사한 이야기도 가지고 있어. 그 생명체는 소리를 내고 휘파람을 불고 알려진 곰의 행동과는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해.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본 그 존재를 설명하려고 10년을 보냈어. 아마도 알려주지 않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곰의 한종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지. 하지만 결국 그는 그것이 곰 그 이상이었다고 결론 내렸어. 우리는 결정적이라고 널리 보도된 사익스 DNA 연구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방법론적인 실수로 가득했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결론들은 스미스소니언 연구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반박당했지. 내가 그 단체를 크게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이 모든 것 아래에는 수세기와 여러 나라에 걸쳐 이어져 온 히말라야 원주민들의 지속적인 증언이 있어. 높은 산의 영적 차원과도 관련이 있는 물리적인 생명체를 일관되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이 있는데 신중하게 말하고 싶어. 만약 이것이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 즉 고지대에 사는 미발견 영장류에 불과했다면 그에 대한 토착민들의 인식체계는 훨씬 더 단순했을 거야. 호랑이나 눈표범 또는 다른 크고 위험한 동물들에 대해 듣는 것과 같은 증언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야.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말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네가 듣게 되는 건 다양한 유형에 대한 분류야. 크기, 행동,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다른 존재들에 대한 구분이지. 우리가 얻게 된 것은 판부시 승려들이 수세기 동안 예티의 손이라고 믿었던 것을 유물로 보관해 온 거야. 카니발의 전리품이나 구경거리가 아니라 그 존재와 영적인 관계를 맺었던 라마와 연결된 신성한 물건이었지. 셰르파들은 다른 모든 산의 소리와 구별되는 특정한 울음소리 패턴을 특정 생물의 소리로 봤어.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전해지는 세부 사항은 예티 중 가장 큰 종류인 얄모와 마주치면 영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거야. 그건 곰이 위험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만 위험한 게 아니야. 히말라야 지역의 샤먼 전통은 여기서 특히 흥미로워. 학문적 인류학자인 이브 마티는 네팔에서 예티 신화와 샤먼 관습의 중첩에 대해 글을 쓰면서 샤먼 입문 전통을 기록하고 있어. 반잔크리라고 불리는 신체적 특징을 가진 숲의 정령과 관련되어 있지. 참고로 예티와 거의 똑같아. 샤먼들은 만남, 가르침, 그리고 납치 경험을 보고하지. 이러한 경험들은 영적 수행자들에게 기록된 변화를 일으켜. 이건 가끔 모닥불 옆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아니야. 이 경험들은 살아있는 종교 전통의 구조적 근간이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그 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야. 나 역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아.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점을 주목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건 그 산을 몸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 가능한 구체적 내용까지 유지해 온 거야. 북미의 원주민들이 사스쿼치와의 비슷한 조우, 실종, 열화상 카메라와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 그리고 물리적 추적을 피하는 듯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셰르파들과 비슷한 언어를 사용해. 물리적이면서도 비물리적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나는 밴쿠버 섬에서 내가 겪은 일을 설명하려고 오랜 시간을 보냈어. 나는 내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에 딱 들어맞는 답을 원했어. 하지만 이제는 그 세상이 내가 예전에 믿었던 것만큼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을 최대한 명확하게 말해볼게. 물리적 증거가 충분히 실제적이어서 산악인, 유전학자, 해부학자, 추적자 등 진지한 탐험가들과 과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왔어. 하지만 그 물리적 증거들은 완벽하지 않아서 어느 하나만으로는 이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 하지만 토착민들의 증언은 내 나라에 걸쳐 심지어 수세기 동안 일관되게 이어져 왔고 결코 단순한 생물학적 동물로만 묘사된 적이 없어. 그 이상이야. 셰르파들은 곰의 모습을 헷갈리지도 눈 위의 발자국을 헛것으로 본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 고도에서 살아. 그들은 그 지형을 네가 네 동네를 아는 것처럼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 존재가 동시에 두 가지 층 위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해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잡을 수 없고 정확히 규명할 수 없고 깨끗한 DNA 샘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닐지도 몰라. 아마도 우리가 그걸 찾으려고 했던 방식이 분명히 두 가지 차원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오직 한 가지 차원에서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일지도 몰라. 좋아. 이번 에피소드에서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내가 자꾸 다시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 과학은 일단 물리적인 샘플, 조직이나 털 같은 것과 그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 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아주 능숙해. 불행히도 우리는 히말라야에서 그런 것들 중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누군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현상에는 그런 식의 포획을 거부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예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예티가 물리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이상이라는 히말라야 전통의 이해가 단순한 원시적 미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세심하게 관찰해온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설명이고 실제로 그곳에 올라가 충분한 시간을 보낸 사람 중 누구도 철저하게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설명이야. 단순한 생물학적 해답을 찾으러 간 과학자들은 그런 해답을 찾지 못했어. 직접 그것을 본 등반가들조차도 그것을 딱 떨어지고 안심이 되는 범주로 분류할 수 없었어. DNA 연구에서는 오류와 오염, 그리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결과만 나왔어. 하지만 쿤종의 승려들은 여전히 방문객들을 위해 그 유리상자를 열어 보여줘. 팜보시 수도원의 그림들에는 여전히 크고 털이 많은 두 발로 걷는 존재가 그려져 있어. 셰르파들은 여전히 예티 생물을 크기, 행동, 그리고 영적 의미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분명히 오랫동안 그 산들에는 무언가가 살아왔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것을 신화라고 부른 적이 없어. 내 생각엔 얘들아, 이제쯤이면 전 세계 원주민들의 구전 전통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걸 이제는 배웠어야 한다고 생각해. 여러 번에 걸쳐 그들이 처음에는 비웃음과 무시를 받았던 일들에 대해 결국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어. 그리고 나는 예티도 그런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줘. 나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 생각, 그리고 물론 이 대화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들도 소중하게 생각해.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잠깐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벨도 눌러줘. 이런 것들이 채널을 유지하고 연구를 계속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어. 나를 더 많이 응원하고 싶다면 내 패트리온 가입도 고려해줘. 한 달에 몇 달러만 내면 나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다른 곳에는 올리지 않는 비하인드 콘텐츠도 볼 수 있어. 하지만 패트리온에서 나를 후원하든 아니면 여기 유튜브에서 계속 시청해주면서 응원해주든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해.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길 바랄게.